예, 이렇듯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2, 7.5 강진이 연이어 발생하며 수만 명의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20여 분 뒤 지구 반대쪽인 일본 혼슈 북부 아오모리현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지금 베네수엘라 관련한 기사를 기자가 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규모가 7.2 강진, 연이어서 7.2, 7.5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 이 소식 듣고 좀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하는 예. 지진들은 규모 7 정도 되는 큰 지진들이 그렇게 이례적인 지진은 아닙니다. 그래요. 과거에도 꽤나 자주 발생했던 지진들인데요. 하지만 이번 지진이 발생한 곳이 인구가 많은 도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규모가 7.2, 7.5라고 전해지는데 이 지역에서 그렇게 놀랄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도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예, 2016년도에 우리나라는 경주 지진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예. 규모가 5.8이고 이번 규모 7.2, 7.5 지진은 경주 지진에서 발생한 에너지와 비교하자면 경주 지진의 한 128배 정도 되고요. 혹은 그 7.5는 380배 정도 되는 아주 큰 지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 지진이 한꺼번에 100여 개 혹은 300여 개 이상이 한꺼번에 발생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최소 32명이 사망을 했다고 밝혔고 관측에 따라서는 최대 10만 명 이상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지진에 따른 피해 규모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예, 진앙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가장 가까운 도시가 인구가 한 6만 정도 되는 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발렌시아가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예. 한 18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앙지에서는 진도라고 할 수 있는 지진 피해를 일으키는 단위로 보자면 진도 8 혹은 진도 9 정도로 추정되는 굉장히 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흔들림이 있으면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건물들은 거의 완파에 가까운 흔들림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 40km 떨어진 발렌시아에서는 진도가 한 6 정도 되니까 좀 취약한 건물들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좀 견고한 건물들은 균열이 가거나 유리창이 깨지거나 해서 파손 등이 이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 따라서 주변 지역에서는 상당한 인명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아직 피해 복구가 다 이제 진행되고 있을 거기 때문에 피해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발표에 따르면 최소 32명인데 또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최대 한 10만 명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말들도 나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1만 명 이상까지의 인명피해도 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건지요? 네. 일반적으로 지진동이 크면 클수록 예. 건물을 많이 흔들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질 공간이 큰데 근데 지진 규모가 당연히 크면 건물비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지역에 건물을 얼마만큼 튼튼하게 지었느냐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진 성능을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흔들림이 발생했더라도 건물이 무너지거나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 중남미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이 꽤나 많고 지진이 빈발하더라도 내진 설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당 지역의 지진도 컸을 뿐만 아니라 내진도 컸는데 내진 설계에 취약한 건물들이 많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가 이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보면 카라카스가 보니까 해안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쓰나미 관련한 소식은 전해진 게 없지만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이번 지진이 발생한 위치는 지리적으로 보자면 내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륙 지하에서 발생한 지진에 해당이 되고요. 예. 따라서 지진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지하에서 발생한 지진이라 하더라도 단층 방향이 동서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이 동쪽 끝자락은 해양 지역으로 연결됐을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 해양 지역에 바다가 있는 단층 끝단이라 하더라도 이 해안 해저면을까지 흔들어서 쓰나미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 지진에 의해서는
쓰나미 혹은 지진 해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 피해 규모가 아무래도 뭐 발생 지점이나 지진의 깊이 뭐 이런 것과도 관련이 깊을 텐데 아무래도 지구 시스템 관련해서 연구를 하시니까 뭐 지진의 깊이라든지 이 진앙이 어디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지진이 발생한 곳은요. 예. 그 해안선으로부터 약 한 20-30km 정도 떨어진 내륙 지역에서 발생을 했고 최초 지진은 지하 20km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그 1분 후에 바로 연이어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예. 그 지진은 보다 더 얕은 깊이인 지하 10km에서 규모 7.5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발달한 단층은 카라비안 판이라고 하는 캐리비안 판과 남미판이 충돌하는 충돌대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 충돌대는 동서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 이 길게 뻗어 있는 곳에 지하 20km에서 먼저 쪼개짐이 발생을 하고 그 쪼개짐의 여파가 지표까지 다다르면서 10km 지역을 추가적으로 쪼개면서 더 큰 지역이 쪼개진 그런 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 지진이 발생하고 20여 분 뒤쯤인 오늘 오전 7시 30분쯤에 일본 혼슈 북부 아오모리현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워낙 이 지진이 잦은 국가이긴 하지만 이번에 베네수엘라의 지진과 일본의 지진의 연관성이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일본과 이번 지진이 발생한 베네수엘라와는 수천 킬로 떨어진 굉장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좀 판도 다를 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이 앞선 지진과 그다음에 혼슈 지진과 베네수엘라 지진을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공교롭게 시간이 비슷한 시간에 발생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 혼슈 지역에서 발생한 이 위치는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북쪽 끝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이 당시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지표를 따라서 한 400km가 쪼개지고 땅속으로는 한 300km가 쪼개지는 아주 거대한 면이 쪼개졌거든요. 이 쪼개진 면의 북쪽 끝단에 해당되는 위치가 이번 규모 6.9 지진이 발생한 위치입니다. 이 지역은 원래 부서졌어야 되는데 부서지지 않고 남은 상태의 에너지가 남아있던 곳으로 추정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 추가적인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곳입니다. 예. 그래서 규모 6.5 지진이 바로 이제 이어서 이렇게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다 우려스러운 거는 이 지역 위쪽으로 홋카이도 지역까지 단층대가 연결이 되게 되는데 그곳에 또 다른 큰 지진을 유발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을 걱정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본에서 지금 규모가 6.9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꽤나 강한 지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작년이었죠. 일본 대지진 관련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었던 지역입니다. 일본 그리고 이 지진 관련된 연관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일본 대지진은 우리가 이른바 일본 해구라고 하는 곳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은 태평양판과 일본 열도가 충돌하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한 곳입니다. 근데 작년 또 재작년에 이 난카이 해곡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 열도를 절반으로 나눠서 북쪽 지역은 이 일본 해곡 지역, 그다음에 남쪽 지역은 난카이 해곡이라고 구분해서 부르는데 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곳과는 또 다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곳과는 달리 이 남쪽 지역에는 필리핀판과 일본 열도가 충돌하는 곳, 충돌대가 위치해 있고요. 이곳에서는 한 150년 혹은 100년 주기로 규모 7점대 후반에서 8점대 초반의 지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지진이 발생할 시기를 이미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계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지진들이 언제든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인데 바로 이제 큐슈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하면서 또 다른 뭐 예언서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더 걱정이 많았던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진이 안 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더욱더 위험도가 지금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위험도는 더 증가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 전에 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당시 지진의 영향으로 일본 열도 전역이 동쪽으로 최대 5에서 6mm 움직였다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단층 면을 따라서 약 30m 정도가 땅에 그 이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 센다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동일본 대지진과 제일 가까운 해안가 지역은 지진이 발생한 방향으로 한 7m 정도 수평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진 발생하자마자 직후에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이런 단층 움직임 때문에 발생했던 그 움직임 외에도 지진파가 발생을 해서 지구 내부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지진파가 이 멘틀과 핵의 경계부를 맞고 이렇게 반사가 되게 되고 예. 지표로 올라와서 다시 땅을 흔들어서 땅을 움직였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이 한 5에서 6mm 정도로 사실은 그렇게 큰 양은 아니지만 예. 지진파 자체가 땅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진파 자체도 땅을 이렇게 완전히 뒤틀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새로운 관측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났군요. 땅이 움직였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좀 여쭤봤는데 그럼 그렇게 5에서 6mm 굉장히 적다고는 했지만 그게 기후나 지질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크기 자체는 사실 크지 않지만 이것이 예. 갖는 의미는 지구는 사실 지진이 나면서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단층의 움직임 때문에 땅이 끌려가는 연쇄적인 효과로 뒤틀림이 발생한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예. 지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큰 지진파 자체도 땅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구는 수많은 큰 지진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지금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지진파가 지구 표면을 많이 바꿔놨을 개연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구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지진에 의한 단층 움직임뿐만 아니라 지진파 때문에 땅의 뒤틀림 현상까지도 같이 이제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지진파가 땅을 뒤틀릴 수 있다는 얘기는 지구 내부의 응력 환경도 바꿀 수 있고 지구 내부의 여러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지진 재해나 내진 설계를 할 때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처럼 이렇게 큰 규모의 지진이 왔다 가면 또 불안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진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인데요. 이번에 베네수엘라와 일본에서 발생한 두 지진, 여진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규모 7.5 정도 되는 베네수엘라 지역에서는 사실 이 7.5가 가장 큰 분지일 가능성도 있고요. 이 뒤에 이어지는 더 큰 지진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판의 경계부이기 때문에 판의 경계부에 또 다른 응력이 쌓여 있는 곳이 아직 남아있을 개연성이 있고 그게 부서지게 된다면 이 지진은 본진이 아니라 전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지진이 안 나고 순수하게 이 지진에 의한 여진만을 고려한다면 규모 7.5 정도의 지진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진은 규모 6점대 후반의 여진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진들은 앞으로 1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지진에 의한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재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일본 열도도 마찬가지로 홀주 지역에 규모 6.9 지진이 났는데 6.9 자체로도 여진이 규모 6점대 초반까지도 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홋카이도 지역까지 판의 경계부가 연결돼 있고 이 지역은 지진이 날 확률이 높은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큰 지진이 연이어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우려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앞서 베네수엘라 지진의 규모를 설명해 주실 때 우리 경주에 대한 말씀도 좀 같이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한반도가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지역의 지진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예. 짧은 기록으로는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진이 발생하기까지 해당 지역에 오랜 시간 동안 응력이 누적돼야 되고 그 결과 이제 큰 지진이 한 번씩 발생하게 되는데 한반도 같이 이렇게 응력이 천천히 쌓이는 지역은 그 지진이 발생하기까지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이 걸려서 큰 지진이 한 번씩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왕조실록 등을 보게 되면은 예. 규모 7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한 이력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진들은 언젠가는 응력이 쌓이게 되면은 다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네. 규모 5.8 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짧은 지진 관측 역사만 보고 우리나라는 지진이 많지 않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과거 역사 기록 등을 보게 되니까 큰 지진들이 발생한 사례들도 많아서 지진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코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결코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베네수엘라와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